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명의 전직 대통령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기금을 모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도 잠깐입니다. 어제의 이벤트를 맹렬히 비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선거 기금을 모을 행사를 잡았습니다. 선거는 돈만으로 치러지는 건 아닙니다. 돌발 변수도 있고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주당의 한 전략가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바이든보다 트럼프 표를 더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이스터 전의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인 오늘 주식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공화당은 종교, 특히 기독교 민족주의 정책을 강조하지만 미국인들은 점점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한인분들도 기독교 민족주의 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에 강조가 실려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독교 민족주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쇠퇴시키고 그리고 인종차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민족주의에서 뭔가를 주도를 잡아야지 된다는 주체는 백인들을 말합니다.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월에 비해 약간 상승했습니다. 지출과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인공지능 재정 자문이 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북한 제재를 추적하는 유엔 감시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의 행사가 이제야 오디오가 나오네요. 네, 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못한 건데 지금 아마 이제 편집이 됐는가 봅니다. maybe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맨 앞에 전해드릴 뉴스이기도 하고요. 돈과 정치, 대통령 선거를 함께 이제 묶어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뭐 한 2,600만 달러 정도 하룻밤에 모금이 됐다고 하죠.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좀 전에 잠깐 바이든 대통령 음성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바이든과 또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엄청나게 기립박수 있었고요. 그리고 CBS의 스티브 콜베르가 사회를 봤는데 5천 명 이상이 들어간 그 극장이 좌석이 매진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 5천 명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이 민주당원이겠죠.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을 테고요. 해서 리조 등 아주 유명한 가수들도 나왔고 코미디언들도 나왔고 티켓은 $225부터 뭐 오케스트라 이쪽은 뭐 한 50만 달러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2,500만 달러를 하룻밤에 모았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모금 행사를 기획한 제프리 카젠버그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동 캠페인 위원장은 거의 이게 뭐 3분의 1 정도는 $200 미만의 소액 기부자다. 그럼 티켓이 $225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게 온라인으로 보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소액 기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행사를 주최를 한 제프리 카젠버그가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기부를 하면 전부 We're at a real inflection point in history. Things are changing. All the things he's doing are so old. Speaking of old. 네,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는 나이 같은 것을 스스로 이제 농담으로 삼아서 얘기하면서 그게 장점이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역시 이제 코미디언이 사회를 보고 3명의 대통령이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꽃이었기 때문에 오바마도
트럼프도 딱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스팟라이트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도 이제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선거 자체는 민주주의가 걸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인질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뚤어진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 올드 하긴 하지만 아주 그 희망적인 세계관, 정책관을 갖고 있다. 이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앞으로 40년, 50년, 60년의 코스를 정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역시 그 제프리 카젠버그 행사를 기획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대편과 달리 우리의 돈,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는 이 돈은 전부 모든 유권자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비용으로 쓴다. 선거 자금으로만 쓴다 하는 얘기잖아요. 법률 비용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어제의 이제 그 행사 자체가 민주당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준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스티븐 콜베르도 사회 보면서 어떻게 농담을 하냐면 이제 세 사람이 쫙 그 무대에 등장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좀 울컥한 감정도 있었겠죠. 현장에 돈까지 내고 간 사람들은 더욱 기립박수를 한참 쳤습니다. 뭐 4 more years, 4년 더 이런 걸 외치면서 그랬더니 이 스티븐 콜베르가 얘기하기를 여기 있는 이 세 명의 대통령 누구도 뉴욕에 있는데 법원에 가기 위해서 뉴욕에 온 게 아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입법적으로 성공을 했는가를 강조했습니다. 처방약값 줄이기, 일자리 만들기,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점점 미국의 본질에서 무관심해지고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몇 년 전에 전 행정부가 말하자면 오바마 행정부가 쭉 해왔었던 일, 그 결과를 들어가자마자 1월 달부터 막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금방 그 며칠 뒤부터 그런 것들을 훔쳐서 열매만 따먹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는 것을 클린턴 대통령 특유의 아주 말 잘하잖아요.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내고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뭐 여러 노래도 보고 코미디도 보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무대에서 전직 대통령 2명, 오바마, 빌 클린턴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세 사람과 사회를 본 그 스티븐 콜베르도 같이 바이든 대통령의 시그니처 하면은 이게 선글라스잖아요. 그 선글라스도 비행사들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선글라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네 남자가 전부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뭐 엔터테이닝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립박수로 시작을 해서 기립박수로 끝난 어제의 이 모금 행사 척 슈머와 민주당의 상원 대표 그리고 하원의 그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왔는데 척 슈머는 특히 부정직하고 아주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는 그 시간에 3월 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한 뒤에 지지율도 조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격전지에서 따라잡고 있고 나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저렇게 농담을 할 정도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친이스라엘도 많지만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친팔레스타인 그런 그 시위요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뭐 지나치다 휴전하라는 얘기들도 나왔고 밖에서는 더 많은 시위대가 있었는데 밖에서 시위하는 시위대의 사진 가운데서 제가 가장 저의 눈에 들어왔었던 것은 그분들은 정말 그 아랍계
그리고 팔레스타인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이런 격자 무늬의 스카프라든가 옷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그 저녁에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런데 표정들이 전부 너무나 진중하고 너무나 비통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어제 이제 밖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많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여기저기 캠퍼스를 포함해서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뭐 이런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도 젊은 유권자들을 향해서 호소를 많이 할 텐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뭐 기금 모금도 그렇고 어제뿐만이 아니라 또 뭐 선거 캠페인도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만 전략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 그 캠프 측에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뭐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직접적인 직설적인 단어를 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선거 기구도 강화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오바마의 전략과 자문 같은 것이 얼마나 통할지도 알 수 없고 또 뭐 어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시위하는 사람만 보였지만 그 밖에도 또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행복한 밤이었다. 그 이후에 질 바이든 여사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디너 파리 같은 것들도 준비를 했고요. 해서 2,600만 달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돈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지만 그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률 비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예비선거가 아주 지금 쉽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선거 때 별로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돈은 계속 거치고 돈은 쓰지 않아도 되고 2월 달만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5,300만 달러, 2월 달 한 달 동안에 5,300만 달러를 모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룻밤에 2,500만 달러, 2,600만 달러를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은 거예요.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5,300만 달러를 모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 안 됩니다. 2천만 달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률 비용으로 끊임없이 써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법정에 출두하진 않았지만 조나단 딜러라는 경관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경관이 교통 신호등에서 주차 위반을 한 어떤 차량을 단속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와라 할 때 나와라라는 경찰의 명령을 받은 그 살인 용의자 이제 기소가 됐죠. 살인 용의자가 34살이라고 하던데요.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이 근무 도중에 숨졌잖아요. 이건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어제 만약에 그게 이민자였다, 뭐 불법 체류자였다 하면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34살의 용의자는 이미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공화당이 얘기하는 법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이 민주당의 기금 모금을 트럼프 쪽에서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미친 헐리우드 자유주의자들이 그 어제 딱 그 기부한 사람들 리스트에 있다. 극장에 5,000명 이상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 미만을 기부한 사람이 3분의 1 조금 넘는다고 하더군요. 일단 지금의 그 계산으로는. 그런데 미친 헐리우드의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제 뉴욕 포스트요. 트럼프의 예전 친구였고 아마 지금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면 뉴욕 포스트, 팍스, 월스트리트저널 다 합동으로 트럼프를 엄청 밀겠죠. 일단 이제 뉴욕 포스트가 오늘 사설에서 민주당의 엘리티즘이다. 민주당 하면은 그게 비난받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뭐 노동자들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깔보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오늘 뉴욕 포스트, 뉴욕 타임스 아닙니다. 뉴욕 포스트도 그런 민주당의 엘리티즘적인 뭐 행사였어, 재수없는 행사였어, 뭐 이런 식으로 사설을 썼고요. 그리고
어제 2,600만 달러를 모았지만 일주일이면 기록 깨집니다. 미친 헐리우드 자유주의자들이 돈을 뿌려서 2,600만 달러를 모았다라고 비난을 하는 트럼프 캠프는 다음 주 목요일에 트럼프 집에서 말하려고 해서 선거기금 모금 행사를 하는데 이미 3,300만 달러가 예약이 됐답니다. 블록버스터죠. 이 정도면은 2,600만 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이건 누가 주최를 하느냐? 미친 헐리우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그 공화당 이 트럼프 측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존 폴손이 주최를 합니다. 이 사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재무장관으로 한다고 헤지펀드 매니저를 재무장관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골드만삭스의 CEO 출신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냐면 라스베가스의 억만장자 설탕 재벌, 오일 재벌, 물론 카지노 재벌이 빠질 수가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에 카지노 재벌, 스티브 윈 이런 사람들이 다음 주에 가서 이 트럼프 쪽의 입장료는 더 비싸요. 어제 그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의 입장료보다 해서 올해의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가장 비싼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될 겁니다. 캠페인 비용으로는. 그런데 뭐 돈이라는 게 항상 그 선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보증 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돈이 경합주에서 많은 광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선거 당시에 2배나 자금을 많이 쓰고도 떨어졌잖아요. 이 선거 자금은 이길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다 쓰고도 지금 이기지 못하고 돈은 남아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보면 민주당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이 빌 클린턴의 전략가고 만들었고 했었던 이 사람이 쭉 그 본인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보다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바이든에게 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트럼프 측에서도 사실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우리에게 좋다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트럼프 측에서도 케네디는 급진적인 민주당이다. 언제나 그럴 거다. 그래서 마가에 좋다. 그가 이제 마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왜 그러는지 근거 없이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들이 그를 투표용지에 이름을 그래서 못 올리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할 거야. 실제로 민주당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면 바이든 대통령이 표를 잃어버릴 것이 바이든에게 갈 표가 그에게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팀에서도 그렇게 바이든 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임스 카빌이라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는 그렇지 않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좌포자기하신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그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whatever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표를 다 많이 못 가져갈 것이고 캐세라세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뭐 질 스타인이라든가 녹색당의 질 스타인이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코넬 웨스트 무소속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버트 케네디는 바이든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를 더 지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저 말씀도 못 드렸어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구글의 공동 창업자의 전 와이프였고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그런 그 여자 변호사를 에린 뭐죠? 이 그 부통령 후보로 딱 확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통령 후보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적인 시각 같은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고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카빌 같은 민주당 선거 전략가는 로버트 케네디도 트럼프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항상 선거에는 예상을 빗나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조국혁신당인가요? 그 당이 이렇게 반짝이 아니라
계속 그 선거 직전까지 이걸 가지고 와서 의석 예상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예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문가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이 제임스 카빌의 예상이 맞을지 아닐지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 공평하고 신통하고 통쾌하게도 유권자 손에 달렸다는 거죠. 유권자가 지금 오늘이 아니라 선거 이제 그 조기 선거가 시작되는 그 무렵부터 선거 직접 투표를 하는 그 당일까지 어느 당에 누구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몇 퍼센트 나가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찍느냐. 거기서 종지부가 딱 찍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쭉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굿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요. 저는 굿 프라이데이와 연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교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에 관해서 방송을 하고 나면 항상 칭찬보다는 야단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 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방송은 항상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기독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굿 프라이데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애도하고 오늘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2기를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딱 그 틀을 잡고 간다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 사람들은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점점 그 멀어지고 있다는 제가 지금 악시오스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요 26%가 어떤 종교에도 속하고 있지 않다. 2013년보다 5%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전부 소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일반 시민과 정치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종교하면서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낙태 금지, 무슨 책도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금지하고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게 이제 백인 그 복음주의의 가장 그 중요한 띠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중들은 정치가 그러한 것을 위해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종교가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현재 53%입니다. 2013년보다 72%가 2013년에 72%에서 지금 53%로 거의 20%가 줄어들었죠. 이 여론조사는 초당파적인 공공종교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미국에서 바이블을 $60에 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면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그 기독교 민주주의로의 뭐 회귀 이런 것 주장은 말도 못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교회에 가서 성경책 들고 사진을 찍으면 좋아요 좋아요, 마이크 존슨이 더 심한 말하면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충성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 확장성이 줄어드는 거죠. 청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기독교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신도를 잃어버린 그룹은 카톨릭입니다. 2023년도 지난해가 이제 제일 레이티스트이기 때문에요. 18%가 미국 사람들 어릴 때 내가 카톨릭 신자였다. 바이든 대통령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 18%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더 이상 뭐 아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미국인의 12%도 어렸을 때 내가 카톨릭으로 자랐지만 또 3분의 1이 뭐 커서는 내가 이 종교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는 한때는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흑인 개신교, 주이시 아메리칸이 그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10명 가운데 1명은 뭐 어렸을 때는 종교가 있었는데 종교가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종교 없이 자랐다 이런 거고요. 아무튼 왜 그럼
그러는가? 종교의 가르침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 앞에 말씀드린 그 여러 이슈, 뒤에 이제 또 그 기독교 민족주의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30대 미만의 60%, 저 종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30대 미만의 60%는 종교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너무 박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은 뭐 요즘은 뭐 성소수자도 너무 많고 친구들 성소수자도 있고 본인이 성소수자이거나 친구가 성소수자가 아닌 젊은이들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너무 거북하고 너무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교회에 안 가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요, 여기에 비해서 일반 시민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다른 것은, 정치인들은, 미국 정치인들은 거의 종교인입니다. 거의 기독교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계로서는 유일하게 하원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라시드 트라이브라는 미시건주의 연방 하원의원, 그런 정도로 뭐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뭐 민족주의라든가, 그리고 의회에 백인이 많잖아요. 기독교 민족주의와 통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백인, 기독교인이 뭐든지 다 잡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휘둘러야지 된다 하는 게 기독교 민족주의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이건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난해 그 조사니까요. 5,627명 18살을 대상으로 50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1.79포인트. 그런데 의회 의원들 가운데서는 정말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이 90%, 그리고 나머지 종교가 조금 있는 거죠. 주이시다. 주이시도 많아요. 6.2%, 또 불교다 하는 사람이 0.8%, 무슬림은 뭐 1%도 안 되는, 당연히 이 불교보다도 더 낮게 되는 거고요. 90%의 기독교를 포함해서 카톨릭, 또 뭐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요, 복음주의, 유니테리안까지 다 합쳐서 아무튼 기독교가 90%, 나머지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인들과 미국의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많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가능하면 짧게 크리스천 민족주의,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민족의 정체성도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국가의 모든 정책, 이익을 다 기독교에 뿌리를 둬야지 된다. 기독교의 신앙과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은 그건 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소수자, 뭐 책,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 무슨 뭐 유럽에서부터 필요했으니까 그게 시작이 됐었던 건데, 그런데 뭐 팬데믹 이후 가까운 곳부터 가자면 이 캐나다에서도요, 뭐 교회 문을 닫는다고 막 이러면서 이 기독교 민족주의 같은 거 많이 컸고, 그리고 기독교 민족주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물론 러시아 정교지만 그걸 딱 그 기독교 민족주의로 간다고 하고, 그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헤드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너무나 친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최고 헤드라는 사람이 전쟁을 지지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잘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민족주의의 수장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정치가 조금 미개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뭐 남아프리카라든가 한국도 기독교 민족주의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미국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 복음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 많습니다. 물론 어제도 제가 그제도 말씀을 드렸더니 복음주의자 가운데서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많죠. 이제 대체적인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백인이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민족주의를 가져가야 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 반감 갖고, 이민자들이 왜 와서 불법이건 합법이건 우리보다 더 잘 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백인 기독교인들 정체성과 기독교 민족주의가 일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애자들 아니고요. 이성애자 또 백인 이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기독교 민족주의에서 또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된다. 이민자를 배척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언어가 영어여야지 된다. 그래서 총기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 같은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기도 하고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이 기독교 민족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 존슨 같은 사람 마찬가지고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정치에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사람들, 기독교 민족주의자, 트럼피즘과 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이 결합이 돼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다 하면서 가족에서의 무슨 성적인 역할 같은 것, 뭐 이런 거, 도덕성, 전통적인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딱 이렇게 굉장히 우월하게 놓고 추앙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민족주의가 종교적인 우월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굉장히 우월하고 국가가 당연히 기독교를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뭐 어떠한 기독교적인 뭔가 상징하는 것도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해야지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 자체야 뭐 19세기 유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왜냐면 뭐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얼마나 어수선했어요. 그때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여러 가지 뭐 전통적인 가치 등등에서 나왔던 것이 각 나라로 가면서 그 나라에 맞게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낙태에 반대하고 난민 들어오는 것에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백인 위주라니까요. 이게 종교적으로 편협하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족적으로도 좀 극단주의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을 우선하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 차별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그게 그 차별이 소수인종과 여성에 대한 차별로 갑니다. 가니까 뭐 물론 스코틀랜드 이런 데도 다 그 나라별로 다 맞는 기독교 민족주의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의 가든 컨트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랍 라이너라는 뭐 인기 있는 영화 많이 만든 사람이죠. When Harry Met 셀리라든가 아니면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도 이 사람 만든 건 아닌가요? 뭐 제일 주목받았었던 그 작품 같이 성으로 A Few Good Men 같은 걸 만든 이 감독도 미국의 이런 기독교 민족주의가 굉장히 민주주의와는 어긋난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극단주의를 가져간다 하는 뜻으로 만든 영화 올해 초에 개봉이 된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민족주의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있고 인종적으로 백인 중심이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는 뭐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1월에 비해서 약간 상승했습니다. 소비자의 지출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입도 늘어났네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2월 달에 1월에 비해서는 0.3%가 올라갔고 1년 전보다는 2.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은 1월 달에 0.4% 올라갔는데 2월 달에는 0.3%로 조금 더 안정된 거죠. 이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상승하기는 하는데 조금 슬로우해진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안 될 거야. 다 멈춰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비자의
그건 환상인 거고요. 뭐 항상 가격이라는 건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슬로우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크게 올라가느냐 이걸 봐야지 되는 것 같고요. 2월 달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약간 올라간 거 이거 전문가들이 그 정도 올라갈 것이다 하고 예상했던 것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지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2월 달에 0.8%. 전문가들은 2월 달에 소비자 지출이 1월에 비해서 한 0.3%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2배 이상입니다. 2.5배도 더 되네요. 개인 소득 1월 달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가 올라갔는데 2월 달에는 개인 소득은 0.3% 물가 상승률과 같네요. 보조를 맞췄네요. 인플레이션하고 개인 소득이. 그래서 이 개인 소득은요.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의 2배입니다. 1.5%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다 스타트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뭐 얼마 전에 부동산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어의 부동산 이쪽은 뭐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 자문, 금융 그 어드바이저, 재정 상담가 많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많이 출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을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지금 뒤 흔들어 놓고 싶어 합니다. 아직까지는 흔들리진 않아요. 글쎄요, 이게 얼만큼 속도가 요즘 너무 빨라서 어느 정도 될지 아직은 뭐 사람이다, 인공지능 기반이다 완벽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재정 상담가 하면은 이것도 커뮤니티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자산을 관리해 줄 때는 그 자신의 자산의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얼마를 내거나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평이한 게 요즘 2,500달러래요. 2,500달러를 내거나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100달러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내지 내 자산이 만약에 막 500만 달러 이상이다 하는데 그 500만 달러의 뭐 몇 퍼센트, 1%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자산 자체가 500만 달러, 뭐 1000만 달러 이렇게 이상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해서 뭐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늘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같은 스타트업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필요한 때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순간에만 필요하지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뭐 한 뭐 예를 들어 200만 달러 있다. 근데 200만 달러에 뭐 몇 퍼센트를 자문료로 줘야지 된다고 하면 또 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55세 미만의 대부분은 재정 자문과의 뭐 정기적으로 만날 필요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런데도 뭐 별로 만나서 자문 받는 것도 없이 그거 해놓고도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부동산 업계에서도 무슨 자료 같은 것을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뭐 진로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어느 동네에 세일이 넣고 하면은 뭐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그분이 다 찾아서 해야지 되는데 이 컴퓨터에만 넣어도 방이 몇 개짜리를 원하느냐 그 메뉴 자체도 뭐 모빌 그 manufactured home부터 뭐 싱글 뭐 듀플렉스 아니면 뭐 다세대 가구까지 막 쫙 있고 화장실은 한 개냐 1.5개냐 2개냐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쫙 계산을 금방 뭐 2초도 안 걸려요. 해주잖아요. 게다 대고 돈도 다운페이를 얼마를 하면은 이자율을 얼마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 페이먼이 얼마고까지 쫙 나오죠. 그런 식으로 개인 재정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자문 서비스가 보통 이제 번들로 하잖아요. 이제 자산의 뭐 예를 들어 1%를 지불하면 뭐를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로운 것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막대한 양의 금융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손님의 뭐 소득, 지출, 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더 잘 계산하는 거니까요. 더 잘 분석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를 준다. 세금 할 때도 어떻게 이거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완전히 맞춤형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악시오스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에게 하는 게 뭐 더 잘 하고 그리고 더 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숫자는 이 사람이 자산을 얼만큼 갖고 있거나 이만큼 갖고 있거나 요만큼 갖고 있거나 뭐 하는 일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노동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아직까지 나는 사람이 좋다 아니면 인공지능이 좋다 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답니다. 뭐 도메인먼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파셋, 레인지, 플레이북 등등의 여러 그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시작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에 내고 안 낼 수도 있고 뭐 매달 $10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스타트업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뭐 유명한 무슨 자산 관리자 이런 사람에게 하려면 내 자산이 뭐 $10만 밖에 안 되는데 별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뭐 맡기기도 뭐 한국 분들은 너무 예의가 바르셔서 미안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런데 인공지능 기반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이 재정 업계를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이 악시오스에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아직도 못 다 전해드린 뉴스가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볼티모어 지금 다리 이제 청소하고요. 일부 뭐 약간 작은 돈 이제 그쪽에 지원하는 안은 의회에서 통과된 것 같고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동부 해안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 동원이 된답니다. 근데 그 크레인의 무게가요. 크레인의 무게가 1000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난리라는 이 화물선이 얼마나 강하게 그 다리를 쳤는가 하면은 계산을 전문가들이 막 해봤더니 로켓 발사 그때와 같은 힘이었답니다. 견디기 불가능한 그런 힘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볼티모어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들이 전부 6명이 숨졌기 때문에 청소하다가 도로 굉장히 그쪽은 지금도 침통한 분위기라고 하고요. 러시아가 북한 제재를 추적하는 유엔 감시단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우크라이나에 쓸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추적하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그 갱신을 해야지 되는 갱신이라는 게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15개국이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중국이 딱 그 기권을 해버리고 그리고 러시아가 반대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제일 심하고요. 이거 북한의 뭐 여러 가지 무기가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는 이 유엔 감시단이 유엔이 2006년부터 핵무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또 묘하게도 러시아와 연관이 됐는데 또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지금 손을 맞대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딱 이걸 금지를 시켜주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추적을 당하지 않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들여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무튼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어도 중국이 기권하고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은 꽤 됐어요. 꽤 돼서 몇 년 전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무기와 관련된 거고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유엔 대표가 뭐 러시아의 맹목적인 이기주의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황중국 대사죠. 어제 굉장히 비난을 하던데요. 말하자면
무슨 뭐 들키지 않으려고 CCTV를 없애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래서 국제사회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고립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 돼서 어떤 때는 이렇게 러시아처럼 본인에게 유리한 걸 가져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규제하는 때도 있고 아무튼 이런 일이 유엔에서 있었고요. 대만의 외무장관이 이제 직접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중국이 대만을 넘나볼 대담한 용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굿 프라이데이, 이스터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포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그런 이스터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스터를 지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행복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